즉시 항고는 포기, 영장심사는 불출석, 협찬 의혹은 불기소, 명품 가방 수수도 불기소, 도이치모터스 의혹도 불기소, 휴대전화는 제출, 방식은 출장 조사, 그리고 아직도 조용한 공천 개입 의혹 수사. 검찰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비판받는 지점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판결은 정반대 의미에서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2심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인식의 문제를 교유행위, 즉 행위의 개념에 대입해 공소를 제기한 것이고 의견의 표명을 사실적 차원으로 재해석해 기소한 게 됩니다. 물론 대법원의 판단까지 지켜봐야겠으나 오늘 항소심은 검찰의 과도함을 사실상 지적했습니다. 너무 안해서 비판받고 너무 과해서 비판받고 공정, 진실, 정의, 인권, 청렴을 상징한다는 검찰의 로고가 오늘은 초라해 보입니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인식과 의견 표시를 허위 사실로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사필 규정이라며 검찰이 자신을 돌아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정치검찰 사망 선고라고 했고 국민의힘은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2심 재판부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뒷문길을 모른다라는 건 인식의 문제라고 보고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2심 재판부는 더 나아가서 뒷문기와 골프를 안 친 걸로 거짓말했다라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4차례의 방송 발언을 제시했었는데요. 그중 하나를 먼저 들어보시죠. 당시 성남시 수장으로서 마음이 많이 찹찹하시죠? 안타깝죠. 해외 출장도 같이 갔는데 어떻게 모를 수 있냐 그러지만 제가 실제로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 네, 재판부는 진행자의 질문에도 이 대표의 답변에도 골프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발언이 골프를 안 쳤다는 거짓말이 될 수 있냐라는 겁니다. 법원은 국정감사에서 했던 국토부 협박 발언과 관련해서도 허위로 보긴 어렵다고 했습니다. 검찰이 확대 해석을 했다는 말과 함께 2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하면서 다가올 조기 대선 국면에서 사실상 사법 리스크는 사라진 걸로 보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오늘 2심 선고 후에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잖아요. 네. 어떤 의도였을까요? 이재명 대표가 이제 판결 직후에 소회 상당 부분을 검찰 비판으로 할애를 했는데 사필 규정이다. 앞서서 보셨잖아요. 국력을 낭비하지 말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검찰에 대한 불만 그리고 검찰 개혁을 다 같이 시사한 것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럴 법도 한 게요. 이제 이재명 대표 재판에는 공판 검사가 10명이나 배석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앞서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김성훈 경호처 차장 영장 실질 심사에는 검사가 출석하지 않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적 제거에만 악착같이 검찰권을 남용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불만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또 무리한 기소다, 과도한 기소다라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가 되고 있어요. 공직선거법 264조 보면 법 위반 주체를 당선인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대선에 낙선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법 취지가 당선인이 법을 위반했을 때 당선을 무효로 한다라는 건데 낙선자를 과도하게 기소했다. 이런 비판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불만이 검찰에 대한 불만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재판부가 이 대표 측 주장을 다 받아들여준 건 아니고요.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한 건 아니다. 이렇게 또 판단을 했는데 어느 정도는 좀 균형을 맞춰주려는 노력을 보인 걸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 2심에서 전부 무죄가 선고되면서 애초 검찰의 기소가 무리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번 선고 전부터 야권을 중심으로 이 대표 선거법 기소 자체가 윤석열 검찰의 정적 죽이기 시도였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어제 이 대표의 기억에 기반한 발언을 검찰이 확장 해석해 기소까지 한 것이라며 국감장에서 나온 고의성 없는 방어적 답변도 허위사실 공표로 본 건 과도했다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김 지사는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는 행위에 대한 허위사실만을 대상으로 할 뿐 인식과 기억,
의견, 판단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 만큼 법리적으로 무리한 법 적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정동영 의원도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한 가지 뜻으로 꼭 집어서 검사의 공소사실에 꿰맞춘 것이라며 2심에서 반전이 일어날 것이라 본다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이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패자인데다 승자인 윤석열 대통령 역시 장모가 10원 한 장 받은 적 없다, 아내가 구약 성경을 다 외운다, 김만배 씨를 모른다 같은 발언 등으로 허위사실 공표 논란이 일었는데도 이 대표만 기소한 건 편파적 법 집행이라는 비판도 많았습니다. 다만 오늘 항소심 재판부는 이번 검찰의 기소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진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그 사람과 동일하거나 중한 행위를 했는데도 불기소된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게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진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확정된다면 검찰의 표적 기소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5월 가수 김호중의 음주 뺑소니 사건. 경찰의 신청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사는 영장심사에 출석해 구속 필요성을 소명했습니다. 구속심사에서는 피의자와 변호인 외에 검사만 발언할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 사건이라도 주목도가 높은 경우 검사가 참여해온 이유입니다. 그런데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의 영장심사에는 단 한 명의 검사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구속의 필요성에 대해 소명 내지 주장하는 사람은 없는 반면에 변호인 등이 구속의 불필요성만 주장하는 것이 되죠.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경찰의 영장을 3차례 반려한 뒤 서울고검 영장심의위가 경찰 손을 들어주자 마지못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경호처 수사에 대한 검찰의 발목 잡기가 반복되면서 검찰이 경호처가 관리하는 비화폰 서버 수사를 막으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은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이후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은 민간인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지급됐던 경호처 비화폰으로 이진동 대검차장과 통화한 뒤 12월 8일 검찰에 나갔습니다. 전화번호를 수소문한 사람은 심우정 검찰총장이었습니다. 비화폰 수사가 이뤄지면 윤 대통령과 내란 관여자들은 물론 검찰이 어떻게 관여했는지도 들여다볼 수 있는 겁니다. 제한적으로 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 다른 어떤 사유가 작용한 것이 아닌가. 김 차장 신병 확보에 실패한 것과 별개로 경찰 수사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은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특수 공무집행 방해의 공범으로 입건돼 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구속이 취소된 내란 사건과는 별개 사안이라는 점에서 윤 대통령 탄핵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네, 2심 법원의 무죄 선고에 대해서 검찰 내부에서는 당혹스럽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상고심에서 다시 다투겠다고 예고했지만 무리한 수사였다는 논란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1심 법원이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판정승을 거뒀던 검찰은 2심 선고를 앞두고도 혐의 입증을 자신해왔습니다. 설령 고 김문기 씨 관련 발언 등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다 하더라도 백현동 관련 발언의 허위성과 고의성이 인정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예상과 달리 형량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이 대표의 모든 발언을 무죄로 판단하면서 내부에선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선고 직후 입장을 낸 검찰은 경험과 상식에 맞지 않는 판단으로 선거법 법리를 오해한 판결이었다고 비판하며 최종 심인 대법원에서 2심의 위법을 바로잡겠다며 상고 제기를 예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2년 넘게 이어진 1심 심리 끝에 배척된 이 대표 주장만 막연하게 믿고선 관련 의혹이 국민적 관심 사안이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나머지 일반 선거인의 인식과 전혀 다르게 해석해 무죄를 선고했다는 겁니다. 법원이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지만 검찰 특수본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대검 수뇌부는 즉시 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지휘를 하라는 의견을 수사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검찰 특수본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채희 기자. 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석방 결정을 내렸지만 하루가 지난 후 아직까지도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검 수뇌부와 특수본이 다른 의견을 보이면서 내홍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대검은 어젯밤 이 문제를 두고 간부 회의를 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위헌 논란 때문에 즉시 항고를 포기하고 윤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으며 석방 뒤 일반 항고 여부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기류가 흐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회의에는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진동 대검차장 그리고 대검 부장을 맡은 검사장급 이상 간부 6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처럼 검찰이 윤 대통령 석방을 밀어붙인 중심엔 심우정 검찰총장이 있었습니다. 심 총장의 결정은 그동안 내란 수사 국면마다 윤 대통령 쪽의 공격의 빌미를 좋아하는데요. 심 총장이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서울고등법원이 탈북어민 북송 사건 항소심에서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게 선고 유예 판결을 내리자 검찰은 4시간도 안 돼 불복 입장을 냈습니다. 수긍하기 어렵다면서 항소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경영계를 중심으로 무리한 수사라는 공격이 이어졌지만 검찰은 불법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대법원 상고를 결정했습니다. 기계적으로 불복하는 게 검찰 DNA라는 비판이 나올 정도로 검찰은 법원의 결정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등 대검 수뇌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인 게 의아한 이유입니다. 또 법원의 구속 취소 사유에 심 총장 본인이 빌미를 줬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1월 23일 이후 검찰은 윤 대통령 직접 수사를 고집하며 구속기간 연장을 2차례 신청했습니다. 수사팀에서는 윤 대통령을 그대로 기소하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심 총장은 일요일이었던 1월 26일 오전 10시 갑자기 전국 고검장, 검사장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기소를 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에 시간을 허비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법원이 구속 취소를 결정한 사유 중 하나인 구속기간 계산 잘못에 심 총장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또 수사팀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사권 논란이 불거진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하기로 한 것도 심 총장입니다. 심 총장 등 대검 수뇌부가 즉시 항고를 포기하면서 대법원 등 상급법원에서 구속기간 계산이나 수사권 논란을 다시 한번 판단받아볼 기회도 버린 셈이 됐습니다. 이미 다른 법원에서는 공수처의 수사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이미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한 번 더 즉시 항고를 통해서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맞지 않았는가. 저는 대통령에 대한 어떤 혜택? 뭐 이런 의심까지도 가져볼 만하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이후 혼란이 커질수록 심 총장의 책임론도 거세게 일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이 국립외교원과 외교부에 채용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자격 요건이 미달됨에도 불구하고 국립외교원에 채용이 합격되는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심이라고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입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시한 지난해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 채용 공고입니다.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해당 분야 경력 2년 이상의 학사라는 조건에 교육학, 인문학 등 전공 제한도 있습니다. 2024년 1월 현재 석사학위 소지자가 아니에요. 자격 요건 미달이면 대개 서류 심사에서 걸러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도 통과가 됩니다. 심 총장의 딸은 한 명을 뽑는 이 자리에 합격해 지난해 3월 29일부터 8개월간 국립외교원에서 근무했습니다. 심 씨가 올해 외교부 무기직 연구원에 지원해 합격한 과정에도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지난 1월 외교부 채용 공고입니다. 정책조사연구원 응시 자격은 경제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로 해당 분야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외교부는 최종 면접까지 통과한 한 명을 돌연 불합격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채용 공고를 다시 냈는데 같은 업무의 응시 자격이 국제정치 석사로 바뀌었습니다. 한정혜 의원은 국제협력을 전공한 심 총장 딸을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심 씨는 경력 8개월로 2년 실무 경력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도 서류와 면접을 통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당되는 그 당사자가 현직 검찰총장의 자녀이기에 가능한 거 아니겠냐. 그리고 그 관련한 조력자로서 외교부와
국립외교원이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개. 이에 대해 외교부는 심 씨가 선발 전형을 통과해 최종 신원조사 단계에 있다며 채용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국립연구원 그거는 제가 지난주에 동경 가서 주일대사를 만나는데 자기는 아는 바 없는 사람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했다라는 그 답변을 제가 들었고요. 한편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은 앞서 금융 취약 청년을 위한 햇살론 뉴스 대출을 받았는데 수천만 원대의 해외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나 지난해 심 총장 인사청문회 때 도덕적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SBS 조지연입니다. 어떤 수사든지 간에 저희는 가장 신속하게 마무리하는 것을 125일이에요. MB 때보다 훨씬 길고요. 아직도 수사 중이에요. 법과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는 범죄 혐의에 대해서 수사하라고 했지 사람에 대해서 수사하라고 돼 있지 않습니다. 범행의 일시, 장소, 방법이 지금 정경심 교수를 첫 기소한 공소장 내용과 완전히 다릅니다.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진 것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의 수사 행태가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지난 8월부터 시작한 조 전 장관 쪽에 대한 검찰 수사는 넉 달이 넘게 지난 지금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조 전 장관 수사는 자녀 표창장 위조와 사모펀드 의혹에서 이제는 유재수 감찰부마 사건, 청와대 하명 수사건으로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이 조국 전 장관 수사, 이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신장식 변호사께 들어보겠습니다. 조국 사태로 불리는 논란, 그리고 이에 따른 재판이 지금 진행 중이죠. 크게 사모펀드 의혹, 그리고 또 표창장 위조 문제를 포함하는 입시 비리 의혹 등이 있는데 먼저 이 재판 경과를 간단히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세 가지 재판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데요. 조국 전 장관 그 동생과 관련된 웅동학원 관련된 재판이 하나가 진행되고 있고요. 사모펀드하고 증거인멸 관련된 사건이 또 진행 중에 있죠. 조범동 씨가 코링크피의 실질적인 설립 운영자다라고 하는 전제에서부터 시작된 논리가 쌓여져 있는데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코링크피의 공시를 담당했던 직원이 1차 공판에서 자기는 한 번도 결제받은 적 없고 보고한 적 없고 이모, 김모 이런 분들에게 보고하고 결제받았다. 코링크피의 실소유주와 관련된 기본 전제가 좀 흔들리는 결과가 나와서 진술로 지은 집인데 카드로 지은 집처럼 맨 아래 카드가 흔들리는. 이 공시를 담당하는 직원은 이 기업의 사정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잘 알아야 하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WFM. 코링크피가 WFM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실질 취득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검찰에서 조사받다 알게 됐다. 또 이렇게 진술을 해요. 그 재판의 결과가 정경심 사모펀드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거든요. 정경심 재판 같은 경우는 입시, 동양대 표창장, 사모펀드가 하나, 증거인멸, 위조 등 증거 관련된 크게 세 덩어리인데요. 많은 시청자분들은 답답해하실 것 같은데 도대체 사건 처음에 불거진 게 언젠데 아직 본 재판에 들어가지도 않았냐. 공판 준비기일에서도 재판장님이 공소장 변경 신청을 왜 안 하냐. 9월 6일자 공소장에 보면 성명불상의 자와 공모하여 2012년 9월 7일 날 아날로그 방식으로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했는데 11월 11일자 2차 공소장에를 보면 혼자서 디지털 방식으로 2013년 6월 달로 바뀌어 있단 말이죠. 지금도 구두로도 말로도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냐. 최근을 해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하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공소장 변경 신청이 또 불허가 됐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증거를 안 보여줬어요. 공소가 제기되면 검찰과 피고인은 당사자 대등주의라고 해서 링 위에서는 대등한 선수예요. 검찰이 가진 증거를 피고인도 다 봐야 내가 어떻게 방어를 할 건가 작전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안 보여줘요. 사모펀드 1차 공판 준비기일 때 하루 전날 증거 목록을 제출을 했어요. 검찰이. 이 증거가 어떤 내용인지 검토할 시간이 변호인들이 없는 거예요. 검토할 시간을 주세요는 변호인이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재판 기일을 또 끈 거는 검찰입니다. 왜 검찰은 기일을 늦췄는가. 공소장 변경 신청이 불허될 것을 검찰도 예상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시, 장소, 목적, 방법, 행위자 동일성이 5가지가 하나도 없어요. 불허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공소장 변경 신청을 미뤘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사건의 첫 단추였거든요.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진 것이다. 그날이 9월 6일 하필이면 검찰이 주장한 공소시효, 그러니까 9월 6일 조국 전 장관의 청문회 당일이었고 한 9시, 10시 이쯤 되니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기소되면 사퇴할 거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런 질문이 자유한국당 의원들 입에서 나왔는지 모르겠고 10시 50분인가 공소장이 신청이 되는데 그때는 사실 업무 시간도 종료된 시점. 그 시점에 낸 공소장이 백지 공소장이고 먼저 조기에 드러나면 검찰
검찰의 표적 수사다라고 하는 국민적 비판, 정치적 의도를 가진 수사고 낙마를 위해 대통령의 인사권에 개입하기 위한 수사였다라고 하는 점이 조기에 드러나는 것을 뒤로 미루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생각이 하나. 그다음에 공판 준비기일의 검사가 왜 우리에게 진술권을 보장하지 않습니까? 많이 좀 화제가 됐었죠. 일부 재판 과정에서 검사가 쉽게 말하면 이제 판사를 들이받는 모습을 좀 보였다. 그런 모습이 좀 일반적입니까? 전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부장검사부터 시작해서 9명 한 부의 검사가 다 나왔던 것 자체가 이례적이에요. 검사석에 그렇게 9명의 검사가 앉을 자리가 있습니까? 없죠. 보조의자를 앉았을 겁니다. 분명히. 한 번에 다 앉을 자리도 없었을 거예요. 진술권을 보장하지 않느냐라는 얘기는 정말 좀 뜬금없었어요. 공판 준비기일은 재판장의 시간이에요. 변호사와 검찰에게는 협력 의무밖에 없어요. 양쪽에서 야 증인 몇 명 신청할 거야. 몇 명이네. 공판 일정은 이렇게 가져갔습니다. 하는 거 하는 얘기예요. 진술권 같은 거는 공판 준비기일에는 없어요. 본재판에서 하는 일이에요. 근데 9명이 나와서 진술권 얘기를 하고 또 객석을 향해서 기자를 향해서 방청석에 있는 기자를 향해서 재판장이랑 대화하는 시간인데 재판장님이랑은 대화를 안 하고 방청석에 있는 기자를 향해서 왜 진술권을 보장하지 않습니까? 쇼잉을 한 거죠. 제가 보기엔 쇼타임이었어요. 왜 공판 준비 기일에 검찰은 쇼타임을 가졌나? 비슷한 시기에 대통령을 향한 충심에는 변함이 없다. 뭐 이런 발언들도 막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걸 보면은 검찰이라고 하는 조직의 정무적 판단, 정무적 감각이 굉장히 남다르다. 높은 수준이다라고 하는 걸 좀 느끼게 해주던데. 그렇죠. 일단 그날은 그런 일을 했던 이유는 재판의 기술, 공판의 기술로 놓고 보자면 기피 신청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논란을 일으켜서 이 재판부는 편파적이다. 공판 준비기일에서 많은 얘기들이 했어요. 재판장께서 증거 능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어제 또 대법원 판결에서 공소 제기 후에 참고인 진술을 받은 것도 증거 능력이 없다,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면 9월 6일 날 공소 제기하고 나서 압수수색하거나 참고인 진술 받은 거 전부 다 증거로 쓸 수가 없어진단 말이죠. 세상을 들썩거리게 했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은 공소권 남용으로 공소기각 결정이 되거나 또는 증거가 없거나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증거들만 있어서 재판장이 현출도 못하고 내놓지도 못하고 증거가 없어서 무죄가 될 가능성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장도 어떻게 입증을 하는지 나도 궁금하니까 증거 좀 빨리 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검찰을 상대로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이른바 도둑이 제발 저려서 재판부를 상대로 괜히 시비를 걸고 있다. 우물에 독을 푸른 거다라고 생각이 돼요. 우물에 독 풀기. 아무도 못 먹어. 재판이라고 하는 우물에서 사실의 맑은 물을 길어 올려야 되는데 독을 확 풀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여기에 또 하나가 있죠.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이 그 뒤에 또 불거졌고 검찰이 이 사건을 또 갑자기 들여다본 이유, 계기도 우물의 독풀기와 좀 비슷한 유사한 맥락입니까? 이거는 사실은 인디언 기우제죠. 인디언 기우제. 인디언이 기우제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오잖아요.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 을 그쪽 표현으로 뭐 꼬린시키기 위한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는 범죄 혐의에 대해서 수사하라고 했지 사람에 대해서 수사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조국 장관이 저는 우리 사회에 공정으로 포장된 불공정의 문제, 제도적 불공정의 문제라고 하는 화두를 우리 사회에 던졌죠. 그건 그것대로 해결을 해야 하는 문제지만 지금 명백하게 검찰의 수사의 표적이 된 조국, 표적 수사의 희생양이라고 하는 점이 저는 좀 분명해 보여요. 범죄 혐의가 먼저 발견이 됐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된 게 아니라 조국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표적 수사다. 수사? 이게 올 1월 달에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유재수 씨. 사건이 8개월간 묵혀 있다가 이 시점에서 등장을 하죠. 웅동학원, 표창장 위조, 사모펀드, 증거인멸까지 쭉 왔어요. 조국 장관에 대한 신병 처리가 영장 청구가 계속 미뤄지고 결국은 8개월간 묵혀뒀던 유재수 건이 이제사 나오고 이제야 청구를 하게 된 거죠. 사모펀드 의혹이라든지 표창장 위조 의혹, 입시비리 의혹 이런 것만으로는 조국 전 장관을 뭐 구속하기 어려우니까 이제 하다 못해서 거기까지 갔다라고 유재수 건까지 끌어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이 공범 기재된 게 없어요. 정경심 공소장에 조민 딸은 공범으로 기재가 됐는데 조국 전 장관 그리고 그 가족에 대한 수사가 거의 지금 반년째 인권의 측면에서 좀 짚어볼 대목은 없겠습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가 88일,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는 151일 걸렸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나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는 표창장 위조, 사모펀드 이 건과 비교해서는 굉장히 방대했거든요. 혐의가 너무 다르죠. 국정농단 사건이고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서 사익을 취했던 사건이고 조국 전 장관 수사 같은 경우는 압수수색했던
있었던 시점으로 보자면 118일, 8월 20일 날 특수 2부가 이 사건을 딱 받았을 때 125일이에요. MB 때보다 훨씬 길고요. 박근혜 대통령 수사와 거의 비슷하죠. 근데도 아직도 안 끝났어. 아직도 수사 중이에요. 영장만 쳤지. 가족 전체가 동생, 오촌 조카, 부인은 구속돼 있죠. 아들, 딸 전부 다 공범. 조국 전 장관은 이 건과는 별건으로 또 유죄 수건. 모든 가족이 수사 대상이 되고 피고인이 되거나 지금 되어 있는 상태예요. 부부가 같이 구속된 적이 있는가? 80년대에 있었던 이철이 장영자 사기 사건. 지금 돈으로 50조 정도 사기를 친 거예요. 둘이 공범이라는 게 너무 명백하고 그 정도 건이 아니면 부부가 같이 구속되는 일은 없거든요. 그러면 왜 하필 조국 전 장관입니까? 소위 검찰주의, 검찰 중심주의라고 해야 되나? 사실은 검찰이 예전부터 이렇게 힘이 셌느냐? 그렇지는 않았어요. 노태우 정부 시절부터예요. 노태우 정부에 박철원이 검찰 출신이고 황태자라고 해요. 그때부터 검찰에 점점 힘이 세집니다. 안기부나 기무사나 이런 쪽에서 노골적으로 정보를 받거나 거기서 뭐 민간인을 사찰하거나 이러기가 쉽지 않아지니까 검찰이 점점 힘을 세게 갖기 시작을 하거든요. 검찰을 견제하려는 사람, 바로 직속 상관이라고 할 수 있는 법무부 장관, 청와대로 가면 민정수석이죠. 조국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자 민정수석, 즉 검찰이 실제로 지휘를 받거나 검찰을 통제할 수 있는 직권과 권한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이러한 직책에 있는 조국 전 장관을 검찰이 난도질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줬을 때 검찰은 이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기관에 넘어서서 검찰 스스로가 살아있는 권력이라는 점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나. 검찰이 지닌 권능과 위상을 국민들 앞에서 과시하고 싶어 했다. 저는 이제 정치 검찰이 아니라 이제는 그런 게 너무 능하고 반복되다 보니까 검찰 정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용어를 좀 수정해야 된다. 정치 검찰이 아니라 검찰 정치. 검찰이 정치에 관여하는 바가 점점점 늘어나서 대한민국 청와대 정무수석의 재량권이 제가 여기까지 재량권을 쓸 수 있나요 없나요를 검찰한테 물어보고 써야 되나 그러면 이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국 혁신당 전 대표가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의혹이 불거진 지 5년 4개월 만에 유죄 확정 판결입니다. 의원직을 잃게 된 조 전 대표는 곧 수감될 예정입니다. 하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들 대리시험과 딸 장학금 부정수수 등 총 11개 혐의로 지난 2019년 재판에 넘겨진 조국 혁신당 전 대표. 대법원 3부는 조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법원은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먼저 아들의 미국 대학 온라인 시험을 대신 풀어준 혐의와 딸의 입시를 위해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해 서울대 의전원에 제출한 혐의가 유죄로 판단됐고, 딸 조민 씨가 부산대 의전원으로부터 장학금 600만 원을 수수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인정됐습니다. 유재수 부산시 전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일부 유죄로 판단됐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당시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와 자산 관리자에게 자택 PC 하드디스크 은닉을 지시한 혐의는 무죄를 받았습니다. 원심 재판부는 당시 자녀 입시가 이어진 수년간 동종 범행이 반복됐고 동기와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낸 걸로 알려진 가운데 야당에선 오늘 엉터리 면죄부라며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명품백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다면 이는 특검의 필요성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명품백이 감사의 뜻이 있지만 청탁의 대가는 아니라는 개변을 믿을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조 수석 대변인은 감사의 표시면 명품백을 받아도 되냐며 특검으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기관들이 돌아가며 김건희 지킴이 노릇을 하는 작동의 상황에 국민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명품백 사건의 진상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혁신당 역시 그래서 윤석열, 김건희 쌍특검법이 필요하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김보엽 수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은 수사팀 전원을 용산에 불러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고 포상하라며 그런 결론을 바라고 기존 수사팀을 싹 갈아치운 거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중요한 건 국민의 마음이라며 온갖 법기술을 동원해 윤 대통령과 김건희 씨의 죄를 가리려 해도 저지른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김 수석 대변인은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 검찰이 애완견처럼 구니까 특검이 제대로 수사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검찰의 결론이 특검에서 어떻게 바뀌는지 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제3의 장소에서 검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야당에선 강한 비판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언제부터 검사가 출장 서비스맨이었습니까? 대한민국 검사가 출장 뷔페 요리사라도 된 겁니까? 이 정도면 중전마마 조사를 넘어 여제 조사 아닙니까? 이원석 검찰총장도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대통령실은 현직 대통령 부인이 전례 없는 검찰 조사에 응했다며 특혜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 만료를 넉 달 앞두고 법무부가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명품백 수수 의혹 등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의 지휘부가 대거 교체됐는데요. 특히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꼽히며 그간 민주당 관련 수사를 이끌어온 이창수 검사장이 수장으로 오면서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될지 주목됩니다. 박솔립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장으로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임명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직 시절 대검 대변인으로 일하며 총장의 입 역할을 했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으로 일할 때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했고, 지난해 전주지검장에 임명된 뒤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의 채용 특혜 의혹 수사를 지휘했습니다. 신임 이창수 서울지검장을 보좌해 일선 수사팀을 이끌어갈 차장검사들도 교체됐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맡았던 김창진 1차장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해온 고영곤 4차장도 교체됐습니다. 차장검사 후임은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검찰 안에서는 총장 임기가 9월에 끝나는 상황에서 정치적 수사를 염두에 두고 급하게 인사가 이뤄진 것 같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이원석 총장이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지시한 이후 이뤄진 인사라며 인사 시기를 두고 정치적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다른 검사들도 수사 일선으로 전진 배치됐습니다. 김유철 서울 남부지검장은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를 해온 수원지검으로 자리를 옮겼고, 박영진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은 전주지검장으로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수사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법무부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상당 기간 공석이었던 일부 대검 검사급 보직에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인사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여사 관련 수사에 공백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수사는 수사고 인사는 인사라고 했습니다. 지역 검찰청을 격려차 순회 중인 이원석 검찰총장은 오늘 인사와 관련된 기자들 질문에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일 잡혀있던 일정도 다 취소하고 오늘 밤 서울로 돌아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오늘 오전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김건휘 기자입니다. 의정부지법 형사 13부는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문제가 된 재단 개설과 운영에 깊이 관여한 부분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주고도 책임을 전가하기만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최 씨는 지난 2013년부터 2년간 의사가 아닌데도 동업자 3명과 함께 영리 목적의 의료기관을 설립해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 9천만 원을 부정하게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 씨 측은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채무자가 만든 재단에 이사로 이름을 올렸을 뿐 병원 개설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초 이 사건은 2015년 파주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돼 동업자 3명만 기소된 뒤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최 씨는 입건도 되지 않았다가 지난해 재수사가 이뤄지면서 기소됐습니다. 검찰이 검찰권을 공정하게 행사했느냐의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어제 조범동 사건에서 봤지만 그 경우에는
아주 과잉된 어떤 수사를 해서 공정성에 갸우뚱하게 하고, 이 경우에는 너무나 부실한 수사를 해서 검찰의 검찰권이 제대로 행사되지 않게 갸우뚱하게 하고, 이 아주 극단적인 대비가 되는데요. 근데 이 과정에 윤석열 전 총장의 역할이 무엇이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직접적인 관여 이런 걸 떠나서 2015년이면 뭐 이미 이제 인척 관계가 맺어진 이후에 결혼을 한 다음이죠. 결혼한 다음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뭐 관여를 했다 이런 직접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니 이런 정도의 문제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고, 또 다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이제 수사 단계이긴 합니다만, 그 장모가 자신의 뭐 사위가 검사라는 것을 얘기를 했다라는 식의 또 주장들이 나와서 그 부분도 수사라고 그러니까 그 부분이겠죠. 뭐냐면 윤석열 전 총장이 직접 나서서 뭐 압력을 가했고 안 했고, 이건 뭐 증명이 어려울 수도 있고 증명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그 윤석열 총장이란 존재가 영향을 줬지 않았을까 하는 합리적 추정일 수도 있는 그렇습니다. 부분이어서요. 그런 부분들에서 혹시라도 뭐가 있지 않을까라는 거는 이제 드러나 봐야 아는 거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저렇게 부실 수사가 됐지? 누구나 그냥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문제는 윤 전 총장의 그 처가를 둘러싸고 또 본인 것도 줄줄이 수사가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뭐 제가 잠깐 찾아봤더니 부인의 경우는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한 어떤 수사가 걸려 있고요. 금품 수수, 협찬받은 콘텐츠 기획사, 그건 금품 수수의 경우는 윤 전 총장이 총장일 당시에 일어났던 그렇기 일이고요. 때문에 제3자 뇌물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윤우진 세무서장, 그 경우는 또 친한 후배의 형이다 보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뭐 그 과정에 어떤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냐는 그래서 의혹이, 수사를 받지 않도록 도와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 되는 거고, 의혹이 있고요. 장모의 경우는 추모공원 경영권을 뺏었다는 의혹의 부분이 수사가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2015년입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사건에서 추모공원을 운영하다가 뭔가 법적인 그 문제에 빠진 사람에게 법적 브로커가 접근을 해서 본인이 이제 윤 전 총장 당시에 이제 특수부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와 인연이 있다라는 걸 했답니다. 그게 뭐 진짜 그냥 인연이 있었는지 아니면 그냥 이름을 팔았는지는 아직 수사 단계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고, 한번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거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오히려 문제를 해결해 준 게 아니라 추모공원을 가로챘고 거기에 이제 장모도 관여됐다라는 의혹인 겁니다. 경찰에서는 이 부분 이제 고소가 있었기 때문에 수사를 했다가 장모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혐의가 없다라고 판단했지만, 검찰에서 이것도 다시 한번 들여다보라고 또 재수사가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장모의 경우는 또 사문서 위조 건도 하나 있죠? 그렇죠. 지금 사문서를 위조를 해서 마치 300억 원대 본인에게 그 자금이 있는 것처럼 잔고 증명을 위조했다. 그리고 그 잔고 증명을 유지한 걸 통해서 뭔가 부정한 이익을 얻었다라는 건데, 이게 같은 또 법원에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다만 여기서도 이제 의견은 다릅니다. 장모 같은 경우는 동업 관계에 있던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서 단순하게 위조만 해줬다라는 건데, 뭐 어쨌든 위조 자체는 인정을 한 거. 위조는 인정을 했습니까? 최소한 위조 자체는 본인도 인정하는 겁니다. 다만 그 목적에 있어서 본인은 어디에 쓰일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도와줬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수사하는 쪽 입장은 사문서 위조를 통해서 돈을 빌리기 위해서 사문서 위조를 했다는 얘기죠? 목적을 가지고 분명히 위조를 했다고 보고 있는 거죠. 목적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나요? 상황이 범죄에 있어서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되느냐의 범위가 달라질 수가 있겠죠. 만약에 그거 가지고 부정한 이익을 얻었거나 대출을 일으켰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사기까지 같이 이뤄되는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 진짜 글자 그대로 그냥 문서만 위조를 해줬다 할지라도 그것 역시도 중범죄입니다, 사실. 그래서 생각해보면 300억 원대 잔고가 있다라고 누군가에게 거짓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준 것 자체가 일반적인 어떤 상황은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300억 원대 잔고가 있다고 해서 서류를 넘겨주는 것 자체가 어떤 행위가 일어날지 짐작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재판은 언제 있습니까? 그 재판도 지금 진행 중입니다. 같은 법원에서 진행 중입니다. 이 가족을 둘러싼 의혹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 수사 결과가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참 많은 어떤 파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래서인지 누구라도 공정하게 법적임을 받아야 된다라고 상당히 너무 원론적이기도 하고, 과연 이 상황에서 저렇게까지 얘기를 해야 되나 싶은 말씀을 또 하셨더라고요. 법무부는 어제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해 만장일치로 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부는 나이, 형기, 교정 성적, 건강 상태,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최 씨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최종 허가를 받아 오는 14일 오전 10시에 출소합니다. 은행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징역 1년을 확정받은 최 씨의 만기 출소일은 7월 20일이었는데 이를 2달여 앞두고 풀려나게 된 겁니다. 최 씨는 지난 2월 처음으로 가석방 심사에 올랐지만 부적격 판정을 받았고 지난달에는 심사가 보류됐다 이번에 3번 만에 적격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법무부는 가석방 심사위원의 절반 이상이 외부 위원이라는 점과 최 씨 본인은 가석방을 원치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최 씨가 김건희 여사와 함께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특검 논의를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은 반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윤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 장모에게 어버이날 선물을 대신 드리는 모습이라며 국가 권력을 사유화한 윤석열 정부의 현실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조국 혁신당도 윤 대통령은 최 씨의 가석방 결정이 공정과 상식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냐며 물은 뒤 22대 국회가 열리면 이번 가석방 결정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오늘 오후 의정부 지방법원 은행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된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합니다. 위조된 잔고증명서가 실제로 법원에 소송 증거로 제출되는지 모르셨나요? 도촌동상 차명으로 산 혐의 인정하십니까? 재작년 12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최 씨의 혐의는 사문서 위조와 위조 사문서 행사, 부동산 실명법 위반 등입니다. 오늘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같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1심 형량을 유지하며 최 씨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부동산으로 막대한 이익을 실현하는 데 경도돼 법과 제도, 사람이 수단화된 건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최 씨 본인이 관여했다는 여러 증거가 존재함에도 항소심에까지 혐의를 부인하고 책임을 동업자에게 넘기는 등 반성을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최 씨가 항소심까지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았고 죄질이 매우 나쁜 데다 재범 위험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법정 구속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판사의 선고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된다며 당황한 기색의 최 씨는 하나님 앞에서 약이라도 먹고 죽어버리겠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다 쓰러져 법정 경위들에게 들려나가는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남의 명의로 사들이고 이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총 349억 원 상당의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위조된 잔고증명서 일부를 다른 소송 재판부에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최 씨 측은 잔고증명서 위조 행위만 인정한 채 부동산 실명법 위반 등은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총장 당시 검찰이 야당의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 당시 대검이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 씨를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직접 작성했다고 의심할 만한 또 다른 문건이 등장했습니다. 여기에는 최 씨가 개입돼 있는 의혹 4개를 정리하면서 이 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기소해야 할 검찰이 정작 최 씨를 피해자 또는 투자자로 표현하면서 변호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박범계 법무장관은 대검의 레드팀을 언급하면서 이 문건이 대검에서 작성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이재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한 종합일간지가 공개한 문건입니다. 지난해 3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 관련 의혹들에 대응하기 위해 대검이 만든 거라고 이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문건은 모두 A4 석장 분량, 최 씨가 연루된 4가지 사건의 경과가 날짜별로 정확히 기록돼 있습니다. 특히 최 씨와 맞선 사건 관계인들을 피고인이나 동업자 등으로 지칭하면서 관련 전과 내역까지 상세히 적어놨습니다. 모두 수사기관 관계자가 아니라면 파악하기 어려운 내밀한 개인정보입니다. 반면 장모 최 씨에 대해선 피해자라는 표현이 2번 등장합니다. 그러나 도촌동 땅 사건에서 최 씨는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의료법 위반 사건에서는 투자자라고 했지만 1년 4개월 뒤인 올해 7월 최 씨는 요양병원 불법 개설과 요양급여 부정 수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문건이 작성됐다는 작년 3월은 MBC 스트레이트를 비롯한 여러 언론에서 최 씨 관련 의혹을 잇따라 보도하던 시기, 당시 윤 전 총장은 장모 관련 사건에 일절 보고도 받지 않겠다고 공언했지만 장모 측의 대응 논리를 세우기 위해 검찰 조직이 동원됐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려워 보입니다. 저 문건의 형식이라든지 근거에 대한 초동적인 점검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문건 작성을 대검이 했는지 확인되지 않지만 설사 만들었다 해도 국회나 언론의 사실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검찰의 통상 업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캠프는 총장 재임 시 해당 문건을 보고받은 적이 없다며 문건에 대응 방안이 없는 만큼 대응 문건이란 말도 적절치 않다고 일축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